수업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다들 왔나요? 혹시 이거 풀어본 사람 있어요? 얼마예요? 네, 형준 학생 잘 맞췄어요. 네, 잘 맞췄군요, 다들. 그래서 이게 사건 B니까 여러분들이 사건 B가 어떻게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사건 B에 대한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맞나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1, 2,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고,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A 교집합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얘랑 얘의 교집합을 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공식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변수가 뭐죠? 고은 학생 변수가 뭔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슬라이드에. 그 자, 값이 무작위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읽었고요. 네. 변수는 확률에서 말하는 변수는 그 별게 아니라 변수가 취하는 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무작위 시행.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어떤 것 혹은 그 되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 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우리가 변수 x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x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x가 얼마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0의 값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앞면이 만약에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 x가 1의 값을 취하는 거고, 앞면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변수가 취하는 값이 0인지 1인지 2인지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한 시행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행을 했는데, 이 시행이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동전은 앞면이 나왔고 두 번째 동전은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x가 취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시행의 결과가, 즉 첫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왔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x가 취하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가 취하는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당 시행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변수는 실수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 시행의 결과랑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인 실수랑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하나의 숫자,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실수를 무작위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결과에 할당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결과랑 x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 뭐가 되는 거예요? 0, 1,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펑션을 우리가 x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고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 변수가 무엇인지. 시행이랑 변수랑 잘 연관을 시켜서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고, 자, 그리고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하는 것, 얘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예, 필규 학생이 잘 말했는데 어떠한 특정한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나오는 앞면의 수를 우리가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1의 값을 취해요. 얘가 하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사건이 된다고요. 어떠한 사건이에요?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변수가 특정한 값 하나를 취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사건이 된다고요.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은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죠.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분의 뭐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집합이 갖는 원소의 수.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변수가 구체적인 하나의 값을 갖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갖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변수 x라고 디파인을 하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원소를 4개를 갖죠. 그래서 4분의 몇이 돼요? 얘는 어떠한 사건이에요?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해당 사건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2가 되는 거예요. 0.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분모는 똑같죠. 표본 공간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예요. 4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x 변수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사건, 즉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건에 대한 집합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는 몇 개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얼마가 돼요? x라고 하는 변수가 2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갖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확률에서 변수가 어떻게 define 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산 변수고 다른 하나가 연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 변수는 어떻게 define 되냐면 해당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셀 수 있는 경우에, 카운터블 한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유한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하지만 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1년에 백화점에 방문한 사람의 수, 혹은 1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는 그 값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각각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0을 포함한 예,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들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취하는 변수도 뭐라고 한다고요? 이산 변수라고 한다고. 그럼 확률에서 연속 변수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산 변수가 셀 수 있는 변수라고 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한다. 연속 변수는 그와 반대예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히 많아서 셀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온도, 무게, 길이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실수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속 변수는 소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산 변수랑 연속 변수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까요? 자, 그러니까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유한한 변수를 우리가 이산 변수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들, 즉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변수도 이산 변수가 된다. 해당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하지만 셀 수 있는 변수도 이산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년에 백화점에 방문하는 사람의 수, 교통사고의 수, 혹은 사망사건의 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산 변수가 됩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해당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한데 셀 수 있는 변수의 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유동인구의 수도 뭐 셀 수 있는 변수 중에서 countably infinite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의 수가 무한히 많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값들은 0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변수를 말하는데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실수인 경우에, 즉 소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변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산 변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PMF, 우리말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죠. 이 함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산 변수에 대한 PMF가 되는 거죠.
보통은 변수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PMF를 갖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PMF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산 변수와 관련해서 PMF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하나의 펑션인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펑션?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펑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를 살펴봤냐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x라고 하는 변수로 디파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변수의 PMF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인 경우에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인 경우에 4분의 2가 되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인 경우에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 애들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값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요 변수에 대한 PMF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 1, 2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요 확률을 갖는 거고, 요 확률은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그 외에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그 외에 값을 취할 때는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값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MF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PMF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질 수가 있는데, 확률 분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각각의 값과 해당 값을 취하는 확률을 대응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로 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수라고 하는 것을 x라는 변수로 우리가 디파인을 했었잖아요. 해당 변수에 대해서 이러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x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x가 2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x가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표현한 게 무엇이 되냐면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산 변수 같은 경우에 음?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요? 어떠한 펑션에 의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값들이 어떠한 펑션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probability mass 펑션 PMF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확률 분포의 형태가 PMF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표현을 하냐면 이산 변수에 대한 PMF가 확률 분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PMF랑 확률 분포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산 변수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 두 개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산 변수가 갖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가 요거죠. 버눌리 분포, 우리말로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분포가 되는 거죠. 자, 이 베르누이 분포는 어떠한 분포죠? 어떠한 변수가 베르누이 분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확률 공부한 사람들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수를 베르누이 변수라고 하고 해당 변수가 취하는 확률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PMF를 가져요. 그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혹은 해당 베르누이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PMF가 있는데 PMF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0하고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는 베르누이 변수가 되는데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스몰 x는 0 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PMF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즉 베르누이 변수가 1의 값을 취할 확률 스몰 x가 1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 PMF에 x의 값으로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게 되죠. 그리고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스몰 x 자리에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넣으면 이 PMF에 의해서 x라고 하는 변수가 0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0이 되고 1 빼기 0 하니까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럼 어떠한 부분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반드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베르누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에 x가 1일 확률과 x가 0일 확률을 더하게 되면 요거죠. p 더하기 1 마이너스 p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산 변수가 갖는 확률 분포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되냐면 이항 분포, 바이노미알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는 x 변수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자,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 우리가 success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failure,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success를 1로 표현을 하는 거고 failure를 0으로 표현하는 거죠. 즉,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0하고 1밖에 없는 시행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n번 수행했을 때 나오는 success의 수를 값으로 취하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노미얼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PMF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0하고 1인 시행을 10번 반복을 해서 석세스 1의 값이 5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얼마가 돼요? 그때 시행을 한 횟수가 되는 거죠. 얼마요? 10번 시행을 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10번 시행을 해가지고 석세스가 몇 번 나올 확률? 혹은 1의 값이 몇 번 나올 확률이요? 5번 나올 확률. 즉 x라고 하는 바이노미얼 변수가 취하는 값이 5인 확률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n에 10을 대입을 하고요. 스몰 x에 5를 대입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p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결과로 success 혹은 1이 나올 확률이에요. 이 p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바이노미얼 분포의 PMF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조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조합, 컨비네이션을 의미하는 C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위에가 뭐예요? N, P, X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 P, 2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순열 다 알죠? 3 곱하기 2죠. 맞아요? 그리고 4, 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PMF를 갖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어떠한 분포라고 한다고요? 바이노미얼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산 변수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분포의 형태가 다르죠. 그 다른 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각각의 확률 분포가 갖는 PMF,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각각의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할 때 혹은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해당 분포의 PMF인 이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해당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해당 분포의 PMF인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세요.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는 이산 변수에 대해서. 한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0이랑 1밖에 없는 시행을 3번 반복을 했는데 그 3번 반복을 해서 나온 그 1의 값이 2, 1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즉 x라고 하는 바이노미얼 변수, 즉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는 이산 변수가 2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행을 몇 번 반복해서 수행을 했냐면 3번 반복을 한 거죠. 즉 스몰 n이 3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이산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가 특정한 값, 지금 2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당 분포의 PMF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혹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MF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n이 3인 경우에는 여기 스몰 n의 3의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스몰 x는 뭐라고요? 해당 x 변수가 취하는 구체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의 값을 취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스몰 x가 2의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를 넣고 여기에 2를 넣고 n에도 3을 넣으면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요 p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3, C, 2가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3이죠, 3.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이 3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P가 0.5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하고 2분의 1, 2분의 1의 3. 그럼 얼마예요? 8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항분포에서 사용을 하는 이 PMF에 존재하는 요 P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P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예, 그 값이 석세스 혹은 1일 확률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P는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X가 취하는 값이 1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눌리 분포랑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상 변수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변수가 동시에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확률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x라고 하고 있는 x라는 이산 변수가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취하면서 동시에 y라고 하는 또 다른 이산 변수가 스몰 y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취할 확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 되는 거고, 이러한 펑션을 우리가 이산 변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독립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립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B 사건이 발생할 그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 이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x라고 하는 이산 변수가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갖는 사건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y라고 하는 이산 변수가 스몰 y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갖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온 거죠. 독립사건을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서로 독립인 두 변수가 구체적인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산 변수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산 변수의 확률은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PDF,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연속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변수가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0으로 디파인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라는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 그 변수가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로 정의가 된다고요?
0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구체적인 값 하나를 취할 확률이 얼마인지보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냐면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x라고 하는 연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할 확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적분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연속 변수에 대해서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요 fx라고 하는 펑션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이냐면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벨쉐입으로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특정한 변수,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연속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확률이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요?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예요. 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죠. 어떠한 부분의 면적이에요? 이 f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면적이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라고 해요. 적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속 변수가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된다고. 그래서 요 영역의 넓이가 우리가 연속 변수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에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 아랫부분에 있는 해당 구간에 존재하는 면적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속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이 되는 이 fx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밀도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물리학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부피를 구할 때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나요? 여기서도 면적을 구해야 되죠. 맞아요? 연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적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을 구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하는 확률이 얼마로 정의가 된다고요? 얼마로? 0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굉장히 많죠. 셀 수 없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값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값을 취하는 확률은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해당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해당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연속 변수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한데, 이러한 값을 우리가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 적분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 이 fx라고 하는 펑션을 어떠한 펑션이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와 B 사이의 구간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 아랫부분에 있는 영역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적분의 크기고, 그게 우리가 연속 변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해당 변수가 취하는 값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혹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떠한 펑션? 예, PMF라고 하는 특정한 펑션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산 변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마다의 PMF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개의 확률 분포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가 베르누이 분포가 됐고, 다른 하나가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분포가 됐는데, 각각의 분포가 갖는 PMF가 달랐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갖는 PMF 같은 경우에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되는 거고, 반대로 베르누이 분포가 갖는 PMF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이산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포에 대한 PMF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연속 변수는 그렇지 않다. 연속 변수는 해당 변수가 특정한 값 하나를 취할 확률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확률이 0으로 디파인이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연속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취할 확률, 반대로 얘기하면 연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펑션이 무엇이 된다? 예, PDF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PDF를 이용해서 PDF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면적 중에서,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연속 변수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PDF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로지스틱 회기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비용 함수,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 함수가 ML이라고 하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